예, 안녕하세요. 60번째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를 진행할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의 정광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제 디지털 보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참가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거라는 이제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험연구원의 2022년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디지털 보험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밸류체인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디지털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 또는 서비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 보험회사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해보면 보험사업 면허를 가지고 디지털 보험을 직접 개발, 판매하거나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험업법 제13조에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로서 인가받은 그런 회사를 우리 통상 디지털 보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디지털 보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보험 수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정보 기술,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상품을 혁신하고 위험 관리를 고도화하는 그런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급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디지털 보험 시장의 태생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여기 지금 참가자분들도 많이 알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보험회사로 알려진 요 기업들이 사실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험 시장과 사실 대등한 경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교보 라이프플래닛의 김영석 대표님을 모시고 디지털 보험 시장의 현황과 사례, 현재 이슈,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시간이 뭐 예정된 시간보다는 좀 편안하게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세 분의 토론자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의 박소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보험연구원의 손재희 박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신한 이지손해보험의 황성환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영석 대표님을 모시고 먼저 발제 내용을 좀 들어본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 30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특별히 그 어떤, 비즈니스의 내밀한 얘기보다는, 저희 업에서 제가, 또 저희 회사가, 경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걸 성취해 왔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좀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보험의 현황을 보기 전에 디지털 보험의 정의는 좀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행령상으로는 전체 그 신계약의 약 수익보험료의 100분의 90, 그러니까 90% 이상을 통신 판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결론은 설계사로부터 들어오는 수익보험료, 판매되는 수익보험료는 10% 이하가 돼야 된다. 아마 이 10%를 남겨둔 거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디지털 액세서빌리티가 떨어지는 분들 위해서 이제 준비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디지털 보험사가 아예 스탠얼론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모회사로부터 스핀오프 했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141 라이선스, 즉 모회사가 TM을 하고 있으면 디지털 보험사는 TM을 하면 안 되고 모회사가 GA를 하고 있으면 디지털 보험사는 또 GA를 하면 안 되는 이런 규제 환경하에 있고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한 게 오른쪽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보험은 그러면 디지털 이해, 즉 앱, 웹 외에 어떠한 또 통신, 전화 외에 어떠한 관여도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줘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당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마지막 계약 체결, 즉 마음을 정하고 내가 보험료를 내겠다는 커미트먼트 그 자체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체계가 돼 있으면 여기까지를 이제 디지털로 본다. 그 소리는 그 중간중간에 도와주시는 분들, 예를 들어 질문에 답변하신다거나 내지는 가이드를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요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험사의 디지털 채널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 결국은 지금 삼성생명도 디지털 채널이 있고 한화생명도 디지털 채널이 있는데 그들과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거기도 디지털로 상품을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만 거기는 설계사 채널과 그다음에 디지털 채널이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설계사 채널에서 판매되는 주력 상품들이 디지털 채널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특정 피처들이 달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설계사 채널에 비해서는 상품이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매력적이나 나한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디지털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반면에 디지털 보험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판매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차이들이 있다는 걸 또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13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디지털 보험에 뛰어들 때는 당연히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 년 안에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할 거고를 쭉 프로젝션 했을 때 저희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전체 신계약 수입보험료의 한 11% 정도 디지털로 전환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13년에 이제 서서히 모바일도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도 급격히 올라가고 하니 11% 정도 될 것 같다는데 지금 현실은 0.2%입니다. 근데 22년 말 0.2%, 근데 24년이 돼도 그 별로 안 바뀌었어요. 0.2%, 0.3% 선에서 그렇다면 저희의 의사결정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냐? 지금쯤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결론 낼 때 되지 않았나?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고민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안을 살펴봤습니다. 사이버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정말로 갈라파고스처럼 보험만 계속 이 상태로 머물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 환경이 변화하면서 디지털 금융의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뭐, 은행 신용대출, 그다음에 사실은 신용대출의 78%좀 최근 발표에 의하면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마저도 10% 이상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그다음에 증권 계좌 개설 뭐 저렇게 디지털로 됐고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펀드 판매마저도 ETF 나오면서 90% 가까이가 디지털로 판매가 되고 신용카드 발급은 저희처럼 저기도 카드 모집인 체제였거든요. 약 90%가 카드 모집인 체제가 50% 이상이 디지털 모집으로 바뀌었고 생명보험만 여전히 저렇게 저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저희로서는 첫 번째는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시차의 문제인 거지 디지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희망 회로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를 위해서 또 한 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외는 그럼 어떨까? 진짜 이게 만약에 보험은 푸시 마케팅이야. 그래서 디지털로 고객을 끌어들여서 전환하는 거는 카드나 증권이나 은행처럼 쉽지가 않아. 라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연 해외는 어떨까 봤는데 이제 유럽의 경우는 대략 13% 정도가 디지털로 판매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건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저축성 보험 규모가 큰 이런 부분들이 섞이다 보면 실제로 디지털 점유율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고객을 어퀴지션하고 컨버전한다는 그러니까 판매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건수를 좀 봤는데요. 저기에는 보니까 유럽 사례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13%에는. 근데 생명보험만 반란했는데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스는 안 밝혔는데 저 데이터에서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걸 좀 발라봤더니 9% 정도 되더라고요. 24년에. 전체의 건수의 9%는 디지털로 판매한다. 밑에가 이제 싱가포르 사례인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싱가포르 갔다 와서 저 데이터를 보고 싱가포르 현지 보험사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데이터를 보니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에서의 판매 건수 점유율이 14%라는데 당신도 동의하냐라고 두 보험사에 물어봤을 때 그쯤 되는 것 같다. 근데 금액 기준으로는 뭐 1, 2%인 것 같다. 그러나 건수는 확실히 14% 되는 것 같다라고 컨펌을 하고 제가 심지어 그래서 택시기사한테도 물어봤어요. 디지털로 생명보험 가입하냐? 가입 뭐 샀냐? 그랬더니 자기는 홀라이프 가지고 있고 캔서 가지고 있대. 뭘로 샀어? 그랬더니 자기는 디지털로 샀대요. 그래서 그럼 14%가 뭐 가능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도 봤을 때 이제 보타이는 홍콩 플레이어거든요. 이제 홍콩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랑은 좀 동병상련이에요. 저희는 이 창업자인 프레드를 몇 년째 계속 만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본 규제도 자기도 비슷하게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코스트, 마케팅 코스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합니다만 여전히 꾸준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 특히나 헬스케어, 의사, 닥터. 홍콩은 닥터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병원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돌파구를 보타이가 찾아내서 의사들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면서 보험을 파는 뭐 이런 전략들. 어쨌든 해외에서는 분명히 가능성을 좀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국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CM 시장, 사이버 마켓 시장 0.2%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 사이버 마켓이라고 하는 웹 앱으로 딱 한정해서 그렇지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내가 디지털 방식 내지는 디지털 유사 방식. 예를 들면 웹으로 하다가 채팅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뭐 대표적인 플레이어가 헤비팩토리잖아요. 그래서 웹을 보다가 채팅을 하고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또는 전화를 상담하다가 마지막에 디지털로 가입한다거나 이렇게 사이버, 난 사이버, 사이버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하되 전통적인 설계사를 만나서 설계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런 CM 유사 시장, CM 라이크 시장을 보면 약간 4.5%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그냥 자체 하우스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순수 CM이 있고 CM에서 디지털 GA, 즉 아까 이제 헤비팩토리 같은 사례, 또 CM과 TM이 결합됐는데 사실은 저 TM마저도 조금의 디지털 혁신 내지는 기술 발전이 있으면 CM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요런 규모가 이렇게 4.5% 정도 데이터로는 추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데이터고 추정이고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1,000명의 고객들을 좀 뽑아서 저희 이제 라풀을 경험한 고객과 라풀은 경험 안 했지만 자기 삶에서 디지털로 보험을 가입해봤던 고객. 요게 이제 핵심 고객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라풀도 경험해보고 라풀은 아니지만 디지털로 하여튼 보험을 사봤다.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디지털로는 사보진 않았지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설계사를 갔다. 나는 디지털을 해보려고 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디지털로 갔다가 그 확장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FGD를 한 거죠. 설문조사를 처음에 하고 FGD도 했을 때, 뭐 숫자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당연히 시작에서 점점 내려가겠죠. 요 단계 단계를 거쳐가면서 채널 가입 의향이 있냐, 디지털 생보사를 알고 들어는 봤냐, 교보 라이프 플래닛에 대해서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상품 가입 의사가 있냐를 쭉 필터링을 해봤더니 약 9% 정도는 어드레서블 커스터머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존재는 4.5% 정도가 CM 유사 시장인데 이렇게 고객 1,000명을 샘플링해서 우리가 한번 쭉 해봤을 때 상품이 나한테 맞고 충분히 쉽고 직관적인 앱 웹이 있고 옆에서 채팅이 됐던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굳이 설계사를 만나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사람이 약 9%. 그러니까 0.2%의 현재 점유율 대비 9%니까 엄청나게 큰 거고, 어, 가능성과 함께 우리의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못해서 여전히 0.2%구나. 디지털 보험사들이. 충분히 저 시장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결론까지 저희들이 도달을 하면서 그럼 왜 가입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이 단계부터는 FGD 단계죠. 이제 몇 분을 뽑아서 그랬을 때 기존 생명보험 가입했을 때 페인 포인트 너무나 너무나 자명하죠. 다들 저런 고민 얘기하시잖아요. 내용의 이해 어려움, 용어의 어려움, 뭐 비교 안 해주고 무조건 이 상품 사라고 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근데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는 디지털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기대 이미지는 믿을 수 있는 또 스마트하고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 같은 어, 이런 감성적인 것과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존이 책 팔 때 처음부터 도서 가격에 갭을 벌려가면서 또 여행 상품 팔면서 여행 상품에 갭을 벌려가면서 하듯이 디지털 보험사는 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보장이 우수하다고 하니까 되게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죠. 싸면서 보장도 잘 돼야 된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 사실 혁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런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암울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과정까지 쭉 거치고 나니까 책임감도 느껴지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 수는 있는데 무엇을 해야 그러면 저 9% 마켓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사실 디지털 생명에 대해서 저 일반 생명보험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상품 비교가 어렵다거나 내지는 뭐 파악이 어렵다거나 이건 있는데 그럼 디지털 생보사의 우려사항은 뭐냐면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설계사를 만나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시원하게 다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문제 생기면 설계사 멱살이라도 잡을 텐데 이거 디지털은 대체 누구랑 얘기해야 되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구체화에 많은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디지털로 보험을 찍어내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저 생명보험 가입 시의 불편사항과 디지털 생명보험에 대한 우려사항을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로 녹여내는 작업을 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회사 자랑이 좀 한 10분 정도 될 겁니다. 그 고민들을 담아서 저희가 라이프 플래닝 리부트라는 걸 2024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 왜냐면 너무 마케팅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어퀴션 코스트가.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을 좀 바꾸고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설계사 채널과 비교할 수 있는 상품 체계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자. 그다음에 좀 도와드리자, 구매하는 과정에. 너무 디지털로만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완성하세요는 어려울 것 같으니 좀 도와주자. 그다음에 실제 아까 싸면서 보장도 많이 하려고 보니까 저희 디지털 보험사는 컨트랙 서비스 마진이 낮아요. 되게 힘들 정도로 낮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계사 채널에서 뺏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마진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저는 저희를 경험한 고객에 대한 2차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드리븐 크로스셀링. 이게 없이는 마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이 1, 2, 3, 4번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축적된 게 IT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전 직장이 그 일반 전통 보험사에서도 IT 헤드를 2년을 했거든요.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라이프 플래닛 솔루션이 유연해요. 확장성도 있고 빠르고. 그렇다면 이걸 꼭 우리만 쓸 필요가 있나?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싱가폴도 다녀온 거고요. 5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파이낸셜 사운드니스까지를 준비하는 거를 2024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성장의 트랙은 괜찮습니다. 23년 대비 더블 성장, 트리플 성장 했고요. 25년도 1Q까지, 2Q까지도 저 트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23년까지는 라이프라인 리부트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 회사 앱 웹에 들어오는 고객이 300만 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유닉 비지터니까 UV가 유닉 비지터니까 유닉 헤드 카운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반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세션에서 여러 번 온 거는 다 저희가 하나로 카운팅했을 때 300만 영업 기회, 300만 오퍼튜니티가 들어왔는데 24년에 그게 1,700만으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1,700만 고객이 저희 앱 웹을 방문하고 계시고 25년 1Q만 해도 벌써 700만이 방문을 했어요. EQ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에는 한 2,400만의 고객 만날 기회들이 생기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청약까지 가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일 지금 힘들고 뼈 아픈 거는 25년 1Q만 해도 저희가 3만 건 팔았으니까 24년에 비해서 곱하기 20% 성장한 거죠. 현재 스코어. 요대로 곱하기 뭐 4를 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97만 명 어디 갔냐는 거죠. 697만 비지트에 대해서 컨버전을 3만밖에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건 저 컨버전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리고 이 트래픽을 또 다른 수익의 모멘텀으로 어떻게 바꿔낼 거냐 하는 게 이제 저희로서는 기쁜 소식이자 이제 숙제인 부분입니다. 그 결과 이런 저희의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저희는 2040 고객이 78%, 77%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대 생보사가 50대 이상 고객이 80% 육박하거든요. 76%, 77%다 이래요. 50대 이상. 근데 저희는 2040 고객이 77%고 이게 이제 대략 20만 팔러스 홀더, 20만 보험 계약자와 그다음에 지금 30만의 저 라플레이라고 하는 그 헬스케어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멤버 수를 쭉 해보면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50만 고객 중에 약 2040이 저렇고 이 오른쪽이 여기 가려서 그런데 유지율이에요. 뭐 상식적이죠. 디지털로 보험 산 사람은 푸시에 의해서 산 사람보다 유지율이 높은 건 당연한데 생각보다 되게 높다는 거죠. 25회차 유지율이 84.6%입니다. 업계 평균이 67%, 8%밖에 안 되거든요. 또 재미난 거는 민원 건수예요. 10만 건당 민원이 저희가 한 건이에요. 그런데 저 한 건도 뭐 농담이지만, 아니, 진짜인 농담이지만,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서 민원 내신 거예요. 저희가 못 받겠다 해서. 그러니까 대단히 민원 수가 작고요. 그다음에 위험열차 손익도 저렇게 디지털로 하니까 막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보험 손실이 커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저희가 업계 평균 대비 위험유차 손익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에듀케이트 되어 있고 조금 더 하이 인컴 소득을 가지고 계신 고객들이다 보니 조금 더 저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저희가 했던 핵심적인 것들이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뭐 아마 이런 것들을 긴 시간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보험을 판다는 것들은 반드시 6가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희가 10년의 영업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IT 시스템으로 솔루션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외에 소개하고 팔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을 보시면서 야, 저것들이 잘 돌아가면 디지털 보험사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느끼시길 바라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이버 광고의 코스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비 계속 올라가요. 그 방식으로 고객을 가져오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 저희는 그래서 슈퍼 앱들이라든지 또는 플랫폼 회사랑과의 제휴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4년 한 해 동안 네이버, 토스, 카카오와 제휴를 했고 그 제휴의 방식은 그냥 일반적인 방식은 저희는 API를 활용한 시스템 대 시스템 연결 그리고 사전에 구성된 상품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레고 블락형 상품으로 해서 빠른 상품의 출시와 교체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들어오는 상품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 제휴라고 해서 제휴처가 거저해 줄 리가 없잖아요. 물론 광고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서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라고 하는 크로스셀 업셀 계획 요것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파트너 제가 이제 이름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저 슈퍼앱 중에 하나랑은 작년에 8만 5천 개 정도의 미니 보험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8만 5천 개 정도를 저 슈퍼앱을 통해 팔고 그 중에 5% 정도의 추가 판매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이제 공식이 지금 돌아가고 그게 이제 작년에 성장에 중요한 또 기여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휴처와의 디지털적인 방식의 제휴 방식. 그다음 두 번째는 음, 데이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바로 푸시 세일즈 하는 거는 디지털 방식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설계사 있는 채널은 고객을 설득하면서 고객과의 만남의 기회를 계속 창출하면서 설득을 하지만 디지털은 고객이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워밍업, 뭐 외국에서는 널처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워밍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밍업 도구를 23년에 갖췄어요. 23년 중순에 갖춰서 이게 라플레이라고 하는 건데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건강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걸으면 주는 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피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무엇이 좋은지 예를 들면 첫 번째 나갔던 피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핫 아메리카노 중에 어떤 게 더 건강에 좋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월 12,000명씩 들어옵니다. 이번 달도 보니까 벌써 한 4,000명 들어왔으니까 신규 멤버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어제 28만이더라고요. 28만이고 활성화율이 65%예요. 60에서 65%를 매달 유지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전체 저희가 한 달 판매하는 신계약 건수의 16.5%가 이 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식의 앱을 건강, 건강을 위한 앱들을 출시했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보험을 판매하는 앱은 잘 보기가 드물어요. 그 이유가 영업 기회만 보이면 설계사한테 알려주거든요. 텔레마케터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갑니다. 그럼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건강하려고 들어온 건데 갑자기 보험을 거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헬스 피드를 보내면서 그 밑에 어, 보험 상품 광고를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미션을 하면 100포인트 받거든요. 100원 주거든요. 그래서 미션, 예를 들어 보험 퀴즈 미션 하면 그런 거를 보험 퀴즈를 풀다가 또 보험 가입하고 그게 이제 16%씩 아주 건강한 순환 체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보장 분석 프로그램인데 신정원에서는 우리나라 고객들의 모든 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금 지급 이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저희가 고객의 동의만 받으면 경쟁사 상품까지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장 분석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 업계에서 저희 라플이 최초로 했습니다. 이제 2019년이죠. 2019년에 처음 하면서 카카오페이랑 이 보장 분석을 가지고 보험 판매를 처음 해서 개발과 임프루먼트의 역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들이 고객을 너처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보험료를 보험 부족한 걸 채우겠냐? 혹시 더 추가로 가입하겠냐? 당신은 너무 보험료를 많이 낸다. 당신의 피어 그룹에 비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고객을 계속 너처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 너처링을 2년 정도 워밍업해서 보험 하나를 가입하면 저희는 ROI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내부 분석을 했을 때. 2년 안에만 이 고객이 20년짜리 장기보험 하나 가입하면 저희는 이 너처링에 쏟아부은 IT 인건비, 그다음에 IT 비용, 그다음에 우리 마케터들의 비용, 그다음에 포인트 제공하는 것까지가 리커버가 된다라고 저희는 분석이 돼서 계속 요 너처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의 상품이 훨씬 더 플렉서블한데 이게 왜 플렉서블이 디지털에서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설계사 채널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설계사가 스스로 로직을 만들고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서 고객을 설득해서 팔아요.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빠르게 상품을 교체해 주거나 변경해 주거나 새로 제안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전통적 IT 방식으로는 그거 하나 사이클 하는데 8개월에서 1년 내지는 10개월씩 걸립니다. 빨리 바꿔도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시스템은 상품을 만드는 IT와 상품 개발팀은 계속 상품을 어프로브를 받아서 시스템에 쉘프에 올려놓습니다. 선반에. 그리고 마케터는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합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지난 11월에 나온 게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상품인데 겨울에 오니까 환절기, 호흡기 질환 몇 가지를 우리 마케터들이 그냥 조합해서 이틀 만에 상품으로 올려요. 그럼 그 사이에 IT와 상품 개발팀은 계속 상품을 만들어 놔서 어프로브를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24년에 저희가 개발된 특약수가 104개예요. 시스템에 올라간 게. 그다음에 주계약이 7개.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놓는 이 시스템이 없이는 고객과 소통하거나 내지는 아까도 제가
슈퍼앱하고 제휴해서 3주 만에 상품을 내놨다는 게 이런 체계가 없으면 슈퍼앱이 원하는 테일러드 상품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채널은 설계사 채널과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설계사 채널은 아무리 노력했든 설계사가 몇 시간을 고객한테 공들였던 노 세일즈, 노 커미션이에요. 근데 디지털은 달라요. 팔리든 안 팔리든 광고비는 선지급입니다. 안 팔려도 광고비는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사람한테 광고하는 거는 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거절할 사람한테 거절하는 순간 저희는 광고비는 다 썬크 코스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드리븐 프리 언더라이팅이 저희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절될 사람한테는 상품 광고가 안 나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린인 경우에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신정원 데이터를 동의한 고객은 신정원 데이터를 이용하고 신정원 데이터 동의가 안 된 고객은 기존에 추정할 수 있는 KCB 데이터 등 이렇게 신용 정보를 활용해서 저 같은 경우도 암은 그린인데 뇌는 옐로우예요. 그러면 암 진단을 신청하면 그건 무조건 받는데 옐로우인 뇌 출혈을 신청하면 저는 사람 언더라이터가 관리하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수술 이력이 많으면 아예 레드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는 수술 상품이 결합된 종합건강보험을 오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체계로 운영해서 어, 심사를 하고 그 마지막이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옴니 채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설계사 없이 디지털로 완결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완결형 전환율에 비해서 저렇게 채팅 상담원이 개입하거나 전화 상담원이 개입했을 때 전환율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상담원이 개입하면 전환율이 3배가 올라가고 티켓 사이즈죠. 신계약 금액, 월납 금액이 2.2배가 차이가 나요. 저렇게 웹 온리로 할 때에 비해서 상담원이 개입했을 때 당연히 상담원 개입하니까 비용이 더 들죠. 더 들지만 전환율이 올라가고 티켓 사이즈가 올라가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그래서 요거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구비가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젠 AI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혁신금융도 승인을 받아서 상담원이 고객과 대화할 때 젠 AI 저희는 이제 AWS에 올라가 있는 클로드 3.0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원한테 너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말은 했으면 좋겠어. 야, 고객은 보니까 신정원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이걸 좀 유도해 봐라고 해서 젠 AI가 어시스트도 하고요. 그럼 제 비전이 뭐겠습니까? 3년 후에 당연히 상담원을 이 그림에서 없애는 거죠. 그리고 제네이아가 직접 상담하고 복잡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은 이제 상담원으로 제네이아가 넘기는 이 작업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단계는 구축이 됐고요. 이제 2단계, 3단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털 생명보험의 업황,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업황과 소비자 니즈에 도전과 응전을 해왔던 우리 라이프 플래넷의 스토리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원하는 걸 맞추기도 하고 우리들이 계획했던 걸 실행했습니다만 요런 두 가지가 좀 도움을 주신다면 더 빨리 성장하겠다. 우리의 성장을 제한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좀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 규제 부분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보험 상품은 신계약비가 있고 유지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팔수록 신계약비가 많이 나가서 손실이라는 건 보험 업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상식이죠. 그렇습니다만 디지털 보험사는 설계사 수수료도 안 주는데 왜 신계약비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냐면 저희도 역시 IT 코스트와 마케팅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신계약비가 제법 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에 따른 이제 자본 확충 부분이죠. 이제 킥스에 따라서 20년간 들어올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을 다 현가화해서 내가
자본을 준비해야 되는 이 체계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사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다음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플레이어만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거는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죠. 이게 이제 150%란 말입니다. 즉 밑에 보면 가용 자본이 있고 요구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 자본이니까 리콰이어드잖아요. 내가 필요한 자본에 비해서 150%를 준비해라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게 100억이면 150억을 자본으로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건데 그걸 계속 성장할수록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 보면 증자 히스토리 이건 뭐 다 공시된 거니까요. 이렇게 증자 히스토리만 봐도 점점 IFRS 17이 가까워오면서 증자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필요하죠. 다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영 개선 권고, 경영 개선 요구, 요거 이제 킥스 비율이 100에서 50일 경우 경영 개선 권고, 50 이하면 요구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체계들이 준비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 회사가 잘못됐을 때 보험사가 잘못됐을 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특히 보험 계약자에 영향을 미치니 자 요구 자본을 100을 갖췄더라도 150%일 때부터 당국이 개입을 해서 이 경영 개선을 요구해야만 리드 타임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 그 리드 타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150% 제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죠. 거대한 생보사가 문제가 터졌는데 100%대부터 개입하면 급속도로 50, 20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부터 개입을 해서 그런 사태가 오기 전을 예방하자는 건데 저희 같이 조그만 보험사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소비자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규모가 작아서 소비자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보험사에도 동일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150부터 준비해라. 개입해서 논의하자. 이럴 필요가 있을까? 특히나 신생 회사, 아직 고객 수가 많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exactly 100% 똑같진 않지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균형에 맞는 규제량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건전성 제도에서도 보면, 솔번시 2에서도 보면, 사실은 솔번시 2를 미적용하는 회사의 기준도 있고, 같은 보험사라서 다 적용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형 단순 보험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규제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보험연구원에서 이미 보도 자료도 냈고 연구 리포트도 내셨습니다. 저 그걸 참조한 거고요. 저는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런 연구를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만든 것도 보험연구원의 우리 원장님의 기고 그 한 장을 보면서 나 혼자 외롭지 않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 자료를 저도 준비한 건데 이게 사실은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꼭 우리 킥스의 150이냐 110이냐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사이즈에 맞춰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참조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버시티의 간소화에 일본의 감독 당국의 간소화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찌 보면 필요 자본을 계산하는데 어, 들어가는 변수들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발전은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요구사가 바람입니다.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굳이 150이 아닌 100% 수준으로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여기 증자 히스토리 보셨습니다만 빠르게 증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100과 150의 차이가 저희 같은 소형 보험사는 한 2, 300억 정도, 뭐 100억에서 200억 사이 요 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뭐 다행인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있는 디지털 보험사들이 다 모회사들이 있는 보험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회사들의 지원을 빨리 받을 수가 있고 경영 개선 권고도 저희는 빠르게 시정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은 경영 개선 권고에 대한 그 허들도 조금은 좀 낮춰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100%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 정도로만 이렇게 좀 돼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저 킥스 비율 아래 변수 얘기를 하나 좀 하도록 합니다. 그 킥스 비율을 산정하는 요구 자본을 산정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저기 보시면 사업비 예실차 위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킥스의 요구 자본에 운영 위험액이 들어가는데요.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자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업비 예실차 위험액입니다. 즉, 너가 계획한 사업비 대비 더 썼어? 그럼 앞으로 20년간 더 쓰겠네? 그럼 너 자본을 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상한 사업비보다 더 쓴 비율에 대해서는 예상 사업비 5%를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더 무거운 자본 요구량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디지털 보험사들의 IT 자산 비중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디지털 보험사들은 시장의 변화, 오퍼튜니티가 생김에 따라서 IT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술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채널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돈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예상한 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리 그럼 사업비를 높게 잡아놓고 그만큼을 시장의 변화에 맞춰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상품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면 디지털 보험사의 핵심은 가격이 싸다는 건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디지털 투자를 감안해서 미리 사업비를 세팅해 놓으면 상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경쟁력 있게 갖춰놓고 실제 영업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과감한 IT 투자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저 5%를 넘으면 엄청난 자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 보험, 이게 어느 보험사인지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만, 디지털 보험사가 저 사업비 예실차가 5%가 아니라 25%로만 완화한대도, 그러니까 네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25% 안쪽을 쓰면 그거는 봐줄게. 디지털 보험사니까 충분히 이해돼. 대신에 앞으로의 사업비를 어떻게 절감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요 정도만 해주셔도 킥스 비율이 36%나 좋아져요. 지금 저희가 160%인데 그럼 200%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행인 건 또 생보협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요건 지금 감독 당국하고 요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당국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뭐 결론은 저도 향배를 모르겠어요. 대화 시작했다는 수준이니까 섣불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영업 및 마케팅에서 저희는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푸시 세일즈인 보험의 특성상 설계사 채널에서 고객을 호도하거나 고객을 미스리딩하지 않도록 영업 및 마케팅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건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스스로 상품을 비교하고 결정하는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는 영업 및 마케팅 규제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원래 이걸 버스 광고로 이걸 시작했어요. 나이가 40세가 되면 1억 정기보험 가입하는데 월 4,700원이면 돼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버스 다 쫓아다니면서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조금 섣부르게 너무 했던 것도 있고 생보협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생보협회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영업 및 마케팅 규제상 이거는 준법 감시 필이 안 나는 모델이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디지털 보험의 핵심은 가격비,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디지털 보험이란 단어 뺄게요. 이커머스의 핵심은 가격 비교예요. 그건 다 느끼시잖아요. 이거 대비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 저희한테 와서 당신이 수고스럽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사세요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4,700원이 맞는데 저걸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부분은 비교 규제가 안 돼요. 비교. 즉, 4,700원 얘기하는 것도 못하지만 아무개 보험사에 동일한 보장이면 8만 5천 원인데 우리로 오시면 7만 원입니다. 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동일한 보장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설계사 채널은 쉽지 않죠. 말로 하고
사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디지털로 충분히 비교가 할 수 있게 정보를 다 제공해도 저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비교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사실은 저희로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상품 너무 좋은데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알릴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지털 마케팅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이럴이잖아요. 아니, 저는 디지털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건 바이럴이에요. 그 바이럴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럴을 했다고 해서 10원이라도 포인트를 주는 순간 보험 모집인 규제에 걸려요. 즉, 나 이거 보험 좋은데, 너도 한번 들어봐. 라고 공유하는 거를 했다고 해서 모 보험사가 포인트 10원인가 줬어요, 그때. 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행자 보험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보험 모집인 규제에 걸려서 그거 다 중단했거든요. 바이럴 마케팅 자체가 금지된. 그러면 아니, 선의로 바이럴 하면 될 거 아니야. 너무 좋은 보험이니까 선의로 바이럴을 일으키게 마케팅을 해봐. 너무 아이디어란 아이디어긴 한데 행동경제학 관점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서 저희들이 제약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설계사 수수료를 아끼는 게 디지털 보험사잖아요. 그럼 설계사 수수료를 아껴서 디지털 보험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은 가격이 싼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격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사 수수료를 아껴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 증진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이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간도 때문에 못 줘요. 3만 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사 수수료를 아껴봐야 이걸 가지고 고객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보험 가격을 낮추는 건 하죠. 그렇지만 고객한테 그 보험 가격이 낮다는 거를 비교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 저희는 특별히 건강증진형 특별 이익을 통해서라도 고객이 느끼게 고객한테 설계사 수수료 없는 걸 혜택으로 돌려주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이 모든 것들을 디지털 보험사를 위해서 다 바꿔달라? 절대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보험, 디지털 커머스에 맞는 마케팅 및 영업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보험사는 다 이걸 따라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 규제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마케팅 영업 규제에 대한 변경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을 때 사실 작년 12월에 홍콩 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발표를 강연을 하러 간 건데 IT 솔루션, 특히나 보험 솔루션 회사가 정말 많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뭐 100개, 150개 이상의 보험의 IT 솔루션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그렇게 많고 인슈어텍 회사가 아시아에만 해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자님들 또는 우리 이제 패널님들 기억 속에 IT 솔루션을 파는 보험 솔루션을 파는 대한민국의 IT 회사 기억나는 회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판단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사장인데 나한테 100억 원의 돈이 있다 그러면 자, IT 솔루션과 혁신에 투자할 거냐? 이거를 설계사의 수당 또는 설계사의 시책 어떤 걸 썼을 때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더 날까? 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대표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체계는 시스템과 혁신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설계사 수당을 더 주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당을 더 주려면 보험료는 올려야 되고 IT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적어지니까 혁신보다는 안전한 영업 설계사 조직의 시스템 운영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이게 나는 현실이라고 봐요. 그것도 저희도 느끼고 있는 바고. 그래서 디지털 보험사가 흥한 게 일개 기업을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라 디지털 보험사가 흥해야 인슈어테크라고 하는 IT 생태계가 생기고 IT 생태계가 생겨야 제가 바라볼 때는 설계사 채널만이 회사가 성장하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게 결국은 보험료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보장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뭐 열정적인 50분의 발표를 해주셨는데, 어, 저는 사실 50분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금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사실 이 정도의 시간을 뭐 충분히 드린 이유가, 여기 지금 오프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온라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참여자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모 디지털 보험회사의 뭐 모기업으로의 합사평 문제, 뭐 그런 것도 좀 이슈가 있었고, 어, 여기 업을 알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가 있었을 텐데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문제가 뭔가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좀 들어보고자 시간을 많이 들였고 사실 이 주제로 지금까지 공론화 장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아마 거의 처음으로 보험연구원에서 요 시장에 관련된 아주 여기에 포커스된 그런 세미나를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토론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려서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서울대학교 박소영 교수님 말씀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순차적으로 예, 앉아 있는 순서대로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처음일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보험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대표님께서 총체적 역량을 다해서 회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보험 산업에 애정이 있는 한 사람이자 또 모든 금융을 손가락 하나로 다 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런 혁신에 대한 노력이 결국 보험 소비자의 금융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자체의 어떤 디지털화 인쇼테크라고 했을 때 그건 뭐 논란의 여지 없이 계속 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들 중에서 디지털 전반이 아니라 디지털 판매 채널에 국한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채널의 디지털화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잘 되지 않을까 다른 금융과 마찬가지로 했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이제 지지부진하고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자면 첫째는 보험 상품 자체의 어떤 특성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여전히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보험 상품 자체의 복잡성 그리고 이제 푸시 상품이라는 것 이게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건데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다. 증권거래나 예적금, 대출거래와 같이 반복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뭔가 접촉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편의성에서 얻는 소비자의 이익이 상당한 것과 달리 매우 제한된 횟수로 어떤 채널과의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 특히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구매 의사 결정이라는 것이 뭐 생애 한두 번 정도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어떤 그 금융 상품 중에서도 보험 상품이 가지는 어떤 특수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10년 도전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는 생명보험의 디지털화를 볼 때마다 90년대 그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어떤 식료품 판매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약간 90년대는 식료품 판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온라인 거래 품목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변화가 결국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제휴, 광고 추천, 막 생성형 AI 온갖 그런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 상품의 어떤 복잡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보험 소비자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어떤 아까 퀴즈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어떤 교육 측면이나
웹사이트뿐이나 미국의 널드월렛 같은 웹사이트도 상당히 좋은데 또 중립적인 정보의 제공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규제적인 측면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제 상품 특성을 넘어서서 이제 발표자님께서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자본 규제, 킥스 규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특성을 반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판매와 관련된 이제 규제들이 이제 디지털 소형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생명보험사가 아니라 저 캐롯 같은 이제 디지털 그 자동차 보험사를 사례로 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생보사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일단 팔려야 되는데 라는 문제가 큰데 그 뭐 자동차 보험은 사실 디지털화가 보험 상품 중에서는 진행되기 상당히 쉬운 비교적 쉬운 상품이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된 상품이고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단 말이죠. 그럼 단순히 이게 안 팔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는데 킥스 규제 같은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다. 어떻게 왜 이런 것인가? 이게 뭐 저도 이제 캐롯에서 잠깐 있어 봐서 이게 또 좀 이렇게 느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레이쇼의 함정 같은 게 있어요. 비율. 그러니까 아까 마케팅 투자, IT 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레이쇼에서 분자 분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구 자본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이 이 소형 보험사는 2분의 2였어요. 근데 1을 투자하면은 갑자기 이게 이게 툭 비율이 막 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1이라는 게 분자 분모가 뭐 20분의 40이어서 200%인 회사에서는 1이 빠지면 뭐 20분의 39가 되겠죠? 근데 2분의 4였으면 갑자기 2분의 3이 되고 그러니까 이 어떤 레이쇼의 함정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겠다. 뭐 할 때마다 갑자기 뭐 수십 퍼센트가 쭉쭉 빠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무래도 이렇게 모수가 작다 보니까 손해율의 변동도 크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변동들이 큰데 그런 가정 하나가 바뀔 때마다 미치는 영향이 또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뭐 그거는 니네 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자 그렇게 그러면 뭐 없으면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할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어쨌든 이러한 어떤 비율의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타이트한 자본 규제 같은 것들이 신규 보험사의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롱텀에서 볼 때 이미 어려움 처해 갖고 뭐 최근에 이런 자본 규제 등등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가 엑시트하거나 뭐 이런 이슈도 지금 뭐 다들 알고 있지만 보험 산업이 있고 보험사 숫자는 줄어들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감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신규 진입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 라고 볼 때, 그러면 이 플레이어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어떤 보험 산업이 독과점화 되어 가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우리가 어떤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기운을 이제 계속 이제 끌어당기고 뭔가 이렇게 어떤 경쟁이라든지 혁신 이런 것들을 지속 시장 자체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실 없었던 굉장히 타이트한 자본 규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관점에서도 규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자 보호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그냥 비율 자체를 뭐 그래 오케이 이거 확 이렇게 뭐 어떻게 변경을 시키는 것은 약간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혁신과 건전한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보험사들이 현재 이 레이쇼가 정말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살아남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은 우리가 인정은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당장 뭐 100%가 아니고 뭐 80%에서 이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이슈인 것 같아요. 소비자 보호는 해야 되니까. 현재 규제 틀 안에서 방법이 있을까? 저도 이 고민도 항상 이제 좀 해보고 그러면 이 문제가 뭐 이 뭐 레이쇼의 함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생명보험사라든지 뭔가 이런 시도를 고민을 해보는 회사의 공통적인 문제일 텐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조금 약간 살펴봤습니다.
이 인쇼테크 업계에 대해서 나름 이제 오래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봤던 사람으로서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홍콩의 그 뭐 회사도 뭐 어렵습니다. 뭐 약간 그런 같은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뭐 되게 특출나게 잘하고 있는 생보 디지털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회사들 레더 라이프라든지 뭐 매스미추얼 헤이븐 라이프 같은 것도 뭐 에소스 비슷하고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생명보험을 이렇게 디지털 생명보험을 팔고 있네라고 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다 풀스택 원수보험사 캐리어가 아니에요. 거의 이제 이들이 사실상 그 MGA라고 하는 매니징 그 이제 제너럴 에이전시 그러니까 언더라이팅도 하지만 사실상 뒤에 이제 보험사 원수사를 끼고 있고 주로 이제 디지털 상품 기획이라든지 판매 채널에 어떤 집중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사실 그럼 이게 그냥 리스크 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 규제에서는 사실 상당히 자유로운 형태에서 상품과 채널의 혁신에 좀 신경을 쓰는 이런 구조를 사실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약간 이 채널 역할이네 캐리어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치 이게 30년 50년을 보장하는 이런 생명보험 같은 상품을 신생회사한테 누가 어떤 그 레퓨테이션이라든지 뭐 크레딧 리스크를 생각할 때 누가 가입하겠어. 그러니까 뒤에 끼고 하나 보지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어쩌면 자본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말이 되는 규제가 어떤 이 기업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채널 단의 혁신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상품의 혁신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였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고요. 우리도 약간 그런 형태의 어떤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레모네이드가 사실 대표적인 성공 인쇼테크 회사고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오토 홈, 뭐, 렌털스 이런 것들은 이제 레모네이드가 원수사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리스크를 다 캐리하고 있는데 텀라이프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배너라이프라는 그 생보사의 에이전트로 이제 레모네이드 에이전시가 따로 있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홈이라든지 렌털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처음에 이제 설립 그 디자인부터 75% 정도가 이제 제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그 상당 수준의 제보를 통해서 자본의 압박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우리나라 국내 디지털 보험사가 이제 맡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간 이런 회사들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자본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한다, 규제 혁신을 통해서 좀 더 좋아준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캐롯은 이미 이제 결판이 난 것 같아요. 흡수자병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브랜드를 남겨서 큰 지붕 안에서 좀 이렇게 더 하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이렇게 MJ 형태라든지 자본 규제의 어떤 그런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거 인정하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소비자 친화적인 어떤 그런 혁신 상품과 어떤 채널에서의 혁신을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혁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진화가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규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규제 측면은 이야기하기가 이제 참 어려운 문제라서 저는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도 발제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또 끌어내셨고 또 박선영 교수님께서 또 그런 얘기 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토론하면서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보험연구원의 손재희 박사님께 마이크 넘겨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 소비자 디지털 실장 손재입니다. 일단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꼭꼭 눌러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도 들으면서 재밌게 였습니다. 일단 내용은 일단 한국에서 디지털 보험회사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또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고
이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설명하신 현황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디지털 보험 시장이 성장할 만한 여건을 굉장히 잘 갖춘 그 국가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현황이 굉장히 뭐 소비자들의 디지털 역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게 그 디지털 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비대면에 대한 그 거부감이 굉장히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공공 데이터만 하더라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춰져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사실 우리나라만큼 디지털 보험 시장이 성장할 만한 이 가능성이 높은 나라도 없다. 근데 들여다봤더니 안 되더라. 도대체 왜 안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안 되는 결과의 제 생각에는 최악인 상황에 지금 현재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요 측면하고 이제 공급 측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는 일단 그 디지털 보험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보험을 스스로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니즈가 있으면은 직접 구매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디지털 보험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니즈일 텐데, 이제 직접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첫 번째는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스스로 보험 구매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보험사가,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가면은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 찾는 부분들, 많은 양을,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죠. 그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은 보험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디지털 스스로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보험 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실망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가 되게 많은데 소비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이 되면은 이건 의사결정을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게 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보험회사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들이 여지까지는 아직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망을 하게 되고, 다시 또 갔다가 스스로 구매하려는 니즈가 있었음에도 이거는 안 되나 싶어서 이제 다른 설계사를 찾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지금의 그 시장의 현황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대표님도 이제 이러한 소비자들이 이제 페인 포인트가 얻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 전략들을 많이 세우셨던 것 같고, 발표해 주신 부분들은 이제 그러한 페인 포인트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또 하나가 수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상품 측면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상품이 사실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구매 의지가 있는 상품을 이제 보면은 뭔가 단기적이고 혹은 쉽게, 그러니까 구매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길지 않고 좀 단순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모듈형으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그냥 기존 보험사보다는 디지털 보험 회사에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상품이 없네라는 판단이 들고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를 안고 비스팅을 했으나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다 여기에 이 정보가 부족함, 이해할 수 없는 정보,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상품들이 없거나 혹은 원하는 만큼
조합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 이제 소비자들의 수요 측면에서의 그 니즈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표님의 발표에 있어서 약간의 공급 측면의 제한, 그러니까 제도적인,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를 되게 많다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에도 국내 한국의 디지털 보험 시장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때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규제나 제도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제도적으로 아직은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연성의 부족이란 부분들을 또 구별해 보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 규제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자본 규제가 어떤 그 규모별로 유연성이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채널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디지털 보험사의 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제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널 활용에 대한 유연성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상품 이슈와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상품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하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하고는 싶으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규제적인 측면에서 이미 제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급되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자본 규제의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게 최근에 어떤 IFRS 17 이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불거지면서 더 어려움이 이제 증폭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의 디지털 보험사들이 이것을 이제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그 어떤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떤 자본 규제에 대한 부분의 유연성을 조금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박소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런 규제를 당국이 제안했을 때에는 소비자 보호라던가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그러니까 적어도 생존의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채널 활용과 관련된 유연성도 사실 이 인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디지털 보험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예를 들어 디지털 보험 회사를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만 사용하는 보험 회사다라고만 정의를 한다면은 사실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디지털 보험 그리고 디지털 보험 회사라는 정의를 좀 다르게 고민을 해보면은 예컨대 약간 그 정관민 교수님이 그 디지털 보험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예를 들어서 디지털 보험이 단순히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서만 보험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으로 한 이제 보험 상품의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제 디파인을 해버리면은 굳이 인가 자체를 90% 이상을 디지털 채널로만 판매를 해야 되라는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지털 보험사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을 디지털 채널로 파는 거야라는 거를 뒷반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홍콩 같은 혹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채널 규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판매가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고 디지털 보험 혹은 디지털 보험사에 대한 채널 관점에서의 규제는 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보험에 대한 인식, 디파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보험 회사에 대한 인가의 조건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애초에 이제 당국이 디지털 보험사에 대한 인가의 조건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고민, 기존 보험사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를 입장에서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확장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를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보험을 구매한 것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보험 상품의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한다면은 좀 채널에 제약을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상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상품과 관련해서도 일단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기반의 체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 모듈형 보험, 임베디드 보험, 어떤 구독 보험 이런 디지털 기반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에 대한 제약도 조금 유연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 생각이 들고요. 어, 예,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 이제 지금의 디지털 보험사는 디지털 보험사로 인가를 받았지 소액 단기 보험으로 인가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공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제약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대 있어서도 좀 풀어주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디지털 보험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보험이라던가 아니면 임베디드 보험의 활용, 그다음에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들을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임베디드 보험만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구현하기 이 위해서는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어야 어떤 수익 측면에서도 담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 캐로 모 보험사가 그렇게 되면서 사실 디지털 보험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관심이 많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점점 내 디지털 보험사가 설 자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이 되게 많고 사실 저희가 디지털 보험회사가 있어야 될 이유는 사실 기존 보험사도 디지털 보험은 판매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디지털 보험에 좀 혁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집중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디지털 보험 전업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보험회사들이 여럿이 있어야 사실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들의 어떤 그 혜택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 존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조건들을 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디지털 보험에 대한 애정을 듬뿍 이제 넣어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또 시장을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발제는 생명보험 이제 쪽에서 하셨는데 그래도 토론은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 이렇게 업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신한 이지 손해보험의 황성환 단장님께 이제 토론을 들어볼 텐데 어쨌든 뭐 캐롯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이제 여전히 있죠. 있지만 우리 저기 신한 이지 손해보험의 대표님께서 항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디지털 보험을 천명하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좋은 말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황성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보험을 지향하는 종합손해보험사 신한이지 손해보험이고요. 저는 디지털 사업을 담당하는 황성원이라고 합니다. 앞에 대표님께서 그 생명보험 입장에서 이제 디지털 보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손해보험사들 역시 같은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이프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년 이상 쭉 해 오셨는데 저희 디지털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그 매년 9월만 되면 기사에 나오는 네 개의 보험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개 회사는 이제 장기보험 또는 GA로 쉬프트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모회사로 이제 흡수 합병이 된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보다는 그래도 가입률이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또는 이제 PC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이 거의 반 이상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여행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적은 상황이죠. 이런 것들만 보면 분명히 디지털 보험에 대한 고객의 니즈들은 분명히 있다. 다만, 어, 보험이라는 것들이 이제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풀어볼까? 저는 그 건의사항 중심으로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본 규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킥스의 130%, 150%뭐 말씀 주셨는데 그것 이외에 또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1,000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출범시키고 시스템 구축, 보통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 구축 비용이 뭐 300원 또는 많게는 500원까지 가게 된다면 킥스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가령 5년 동안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균등상각을 한다든지 좀 이런 유예나 아니면 신생사들 또는 작은 중소형 보험사들의 유예 또는 좀 예외 적용이라도 좀 적용이 되게 되면 그래도 좀 경영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나아질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희 이제 저희는 2년 반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만 3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이런 것들 너무나 잘 겪었는데요. 첫 해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비전과 방향성을 세팅을 했고 두 번째 해에서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해에 이제 해봐야지 하고 짠 하고 나타났는데 긱스가 네 많이 줄어서 이제 저희 1분기 동안에는 또 저희 주주한테 증자를 받아서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상화를 시켰습니다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고 경영 활동에 위축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영업을 하면 할수록 킥스 비율이 줄어드는 부담들도 좀 있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소액 단기 보험회사가 1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하셨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솔벤시 2에서 이제 매출 규모 가지고 유예라든지 제외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마 뭐 펫이라든지 다양한 소액 단기 보험 회사들 어, 좀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그 디지털 보험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작은 회사들도 좀 고려해서 규제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저희가 혁신으로 좀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아까 그 버스 광고 사례를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는 내용들이에요. 열심히 이제 마케팅 이제 포인트를 써서 우리 상품 좋은 상품이야라는 것들을 그 작은 지면에 굉장히 넣고 넣고 해서 내부적으로 작성을 하고 디자인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협회 심의, 뭐 협회 뭐 규정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닌데요. 이제 심의를 갔다 오면 아까처럼 딱 두 줄 문구만 살아남는 거죠. 디지털 보험, 이제 신생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좋은 상품과 좋은 가격,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남는 건 회사 이름하고 상품 이름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어, 디지털 보험이 이제 앞에 하셨듯이 유지율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전성 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다라면 과감히 조금은 규제 완화 뭐 또는 디지털 보험 샌드박스 같은 느낌으로 이제 파일럿 형태로 조금 더 풀어주시면 최근에 이제 방카슈랑스도 좀 규제 완화된 것처럼 GA나 전속 채널도 물론 좋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방카슈랑스, 디지털 채널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된다면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리워드 혜택이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규제적 측면들이 조금은 더 라이브하게 풀어주시게 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방카슈랑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방카슈랑스 상품 이외에도 그 은행사들 이제 어플 앱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광고 배너로 붙이는
어, 구조, 형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반카로 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금융당국이나 여기서 좀 명확하게 좀 해석을 좀 내려주시면 어, 또 디지털 그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작년에 이제 그 디지털 인슈런스와 관련돼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중국의 이제 중환보험 사례를 조금 봤는데요. 중환보험이 되게 재밌게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는 것들이 이제 AI 라방을 라이브 방송이죠. 라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틱톡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라방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홈쇼핑 연계해서 하거나 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아직은 뭐 제대로 검토된 모델은 아닙니다만 이 AI로 만든 캐릭터 또는 이제 아나운서가 상품 판매되는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 규제 해석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들도 좀 준비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그 AI 환경, 저희가 AI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나 또는 LLM 모델로 서비스를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망불리와 관련된 규제들을 어떻게 좀 많이 풀어줄 것인지, 또 두 번째로는, 어, 뭐, 가령 저만 해도 챗 GPT를 처음에 써볼 때 이제 너무 얘가 틀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어, 조금은 틀리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는 형태로 서비스에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조금은 이제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제 개선들이나 디지털 보험 규제 샌드박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라이브하게 풀어주신다면 아마 저 손해보험, 생명보험, 디지털 보험에서 이제 업계는 혁신이나 더 나은 서비스로 아마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손해보험업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정해진 시간은 뭐 3시 반까지입니다만 오늘 뭐 논의의 장이 이런 장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면서 토론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오프라인 좀 이따가 이제 플로어에도 질문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온라인 상에도 지금 벌써 뭐두 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 논점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질문을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오늘 이제 발제하시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토론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당국에서 이제 디지털 보험 한번 해봐라 해서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같은 이제 어, 그라운드 안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 규모 경제가 실현이 된 기존 원수사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고 물론 이제 규제 환경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문을 닫는 회사가 생기기 시작하니 이럴 거면 왜 승인해줬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저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입장에서 상품의 다양성, 그다음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효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아까 혁신이란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혁신은 기존 원사들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 복제하거나 혁신 기술을 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인력도 솔직히 기존 원사로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가겠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공급 측면에서 디지털 보험 시장이 존재하는 게 왜 필요하냐에 대한 논리가 더 강하게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엉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원수사 입장에서 디지털 보험사와 경쟁하는 것이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뭐 발제자 포함해가지고 그냥 의견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은 좀 자유롭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우리 정 교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음, 질문의 포인트를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을 그냥 드리자면 내 맘대로.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상품 자체가 디지털로 팔리는 거에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보험사들도 당연히 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똑같은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형 보험사가 이런 어떤 규제적인 불리함을 딛고 싸워서 이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로 사실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생명보험에서는 야 되지도 않는 거를 뭐 저렇게 하고 있냐 뭐 약간 이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되지도 않는 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소비자한테 좋을 수 있는 거 그냥 접는 게 맞지 않아? 왜 그걸 뭐 할라 그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국내에서 뭐 물론 생명보험 시장, 그 사망보장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사망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보험으로 굉장히 말이 되는 상품이 저희 그냥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말이 되는 상품이 텀라이프란 말이죠. 정기보험. 근데 안 팔려요. 왜? 설계사가 팔기 때문에 설계사의 어떤 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서 종신보험, 무거운 보험을 파는 게 굉장히 말이 되기 때문에 가볍고 저렴하지만 소비자에게 진짜 리스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텀라이프는 존재 자체도 소비자도 모르고 알릴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더라이프, 에서스라이프 이거 각종 이제 디지털 보험사들은 오직 텀라이프만 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설계사가 없고 그런 어떤 뭐 인센티브, 뭐 인터레스트 이런 문제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민의 시점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보험사가 있고요. 설계사를 통해서 상품을 팔 때 설계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고 그들을 위한 수당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의 디자인이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설계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 보험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응대해야 되는 대상이 그냥 소비자란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한테 가장 말되고 좋은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이제 보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떨어지고 어떤 그 수요가 스스로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또 이게 우리 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그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소비자 계몽에 좀 신경을 쓰시는 뭐 이런 말씀드린 게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기존의 보험사가 이런 노력을 과연 할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가장 좋은 보험 상품은 이건데 라고 할 때 너무 어렵고 알 수 없는 거를 그대로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의 노력을 통해서 당신한테 제일 이런 어떻게 계몽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좀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어떤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 자체가 디지털 판매사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등자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굳이 설계사가 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또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사실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인센티브 구조가 다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냥 전업 그 대형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존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 전속 채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면 채널을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니까 옵션이 많은 거예요. 물론 기존 보험사도 디지털 채널 활용하고 있고 굉장히 활용을 하도록 되게 애쓰고 있어요. 왜? 고객, 젊은 고객
고객들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험도 가입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보험, 그 젊은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흡수를 해보고자 한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당장 수익이 큰 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은 사실 쉽게 디지털 채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디지털 보험사, 그러니까 전업사 같은 경우에는 오직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디지털 전업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빨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결정이 됐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제시할 수 있죠, 시장에.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게 제시가 되면 기존 보험사, 아까 이제 사회자 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환경에서 기존의 보험사는 무슨 이득을 얻지? 만약에 시장 내에 아무런 어떤 혁신적인 상품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작은 회사가 없다면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에 어떤 작은 플레이어들이 그런 것들을 빨리 내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긴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내부에서도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 한 고민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이 회사, 그 시장 내에 어떤 디지털 전업사라던가 이런 혁신적인 작은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면 할수록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을 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들은 그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업계에 계신 두 분이 또 답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대표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뭐 규제적 측면, 환경 측면에서의 제약 사항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완화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시장은 어느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좀 비교 불가능하게 합니다. 제조업은 이제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고정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험 산업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테슬라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적자를 하다가 흑자 전환을 했죠. 코로나 시점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 대표님도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 보이시긴 했습니다만 강한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수요가 강한 북유럽 시장,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업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기반이 환경 기반이 마련되면 과연 이제 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만약에 시간이 주어지고 규제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폭발적 성장이 하나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생존이라는 또 카테고리가 우선 먼저 고민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장기보험의 특성은 신계약비에 대한 부담을 초반에 어느 정도 감내해내면 20년간 계속 유지보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익의 기반이 됩니다. 당연히 초반에 많이 팔면 신계약비 많이 들고 규제에 따른 자본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버티는 한 해 한 해가 되게 힘드니까 한 6월쯤 되면 마케팅 활동을 자제해요. 여기서 더 팔면 자본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빨리 다가오니까 조금 천천히 파는 의사결정들을 뭐 저희 회사 과거를 보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우선은 판매를 계속하면서 들어오는 유지보험료를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폭발적 성장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 은행도 하나 생겼을 때, 두 개 생겼을 때 이제 세 번째 은행이 들어오면서 주담대라고 하는 부분이 열리고 이게 이제는 내가 용돈이나
내지는 간략하게 갯돈 모으는 데 쓰는 은행이 인터넷 은행이 아니라 내 자산의 주력 관리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저변의 확대 내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한 보험사가 하나, 두 개가 생기면서 그 시장 형성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소비자는 정규분포를 그려서 자기 니즈를 찾기 때문에 설계사를 만나는 정규분포 고객은 여전히 설계사를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설계사가 아닌 대안을 찾는 고객이 분명히 5에서 15%, 많으면 25%까지 존재한다고 보면 대한민국의 보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 여전히 규모 자체가 스케일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증명해내면 저는 아시아에서도 해외에서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다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파이낸스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를 증명해내기 시작하면 해외에서 손잡자는 회사들이 있고 저희 IT 시스템을 사겠다는 회사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보험 원수 보험료에 의한 수익 플러스 플랫폼 사업에 의한 새로운 수익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에 제가 좀 한두 가지 실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기보험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파는 정기보험 40세 남성 2억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2억 보장해 주는 게 여성이 4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한 달에. 남성도 3만 원 이거밖에 안 해요. 그걸 종신보험으로 생각해 보면 2억 종신보험 하시면 아마 25만 원 이 정도 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면 정기보험 안 맞아요? 2만 원, 4만 원 팔아서는 설계사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고객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종신보험 하라고. 그러나 85세 이상의 종신보험 2억이 크게 필요하겠냐는 거죠. 내가 가족들 챙길 때 필요한 건데 이런 얘기들이 안 되는 거. 또 하나 재미난 예는 증액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암보험을 3천만 원 가입했어요. 아직 월급도 작고 가처분 소득이 작으니까 3천만 원 했어요. 근데 내가 5년 후에 이제 10년 후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이제 가처분 소득 늘어나서 그럼 내가 2천만 원 정도 더 할까? 증액이 안 돼요. 그거 왜 안 될까요? IT적으로 저희도 그래서 증액을 하려고 IT적으로 알아보고 다 돼요. 근데 증액이 안 되는 이유는 관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설계사들이 추가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증액은 설계사 수수료 안 주거든요. 그냥 내가 콜센터에 전화하든 인터넷에 와서 5천, 3천을 5천을 올려주세요 하면 추가 보험료만 내면 되는데 그게 IT적으로 기능이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왜 IT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랬더니 상품 제도적으로도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복잡해서 상품 제도는 말씀 안 드릴 텐데 IT와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 제도도 그거를 서포트하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증액을 1년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고민 중이에요. 이 IT 투자와 이 노력을 들여서 증액을 해야 되나? 그러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그러면 디지털 보험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원수사가 혁신을 하면 그것도 소비자한테 이익이 될 텐데 꼭 디지털 보험사만 혁신을 얘기해야 되냐?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원수사는. 설계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 채널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은 그 누구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보험사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빠르고 의사결정도 있지만 내가 소비자만 바라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혁신의 기회로 소비자한테 이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황 관장님도 의견 있으시면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의견은 없는. 그러시면.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인터넷 뱅킹 이제 회사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그 인터넷 뱅킹사들이 있고 또 기존 은행에서 온라인 서비스들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비슷하죠.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타겟팅하는 고객이라든지 또는 뭐 가격 수준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어, 아마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회사들은 충분히 역량이 있죠.
뭐 가령 구글이 AI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오픈을 안 한 것처럼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의 문제 또는 KPI의 문제, 내부 채널 컴플릿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작은 이제 오픈 AI 같은 데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혁신을 일으킨 것처럼 어, 디지털 보험사들이 이제 온전히 KPI를 수수료나 또는 뭐 손익 매출이 아닌 이제 고객 중심으로 가게 되면 더 혁신할 이 수월한 이제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번 이제 답변은 이제 쿠팡이나 인터넷 뱅킹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뭐 유통이라든지 금융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좀 전제로 10년 후면 조금 많이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0년 후에는 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뭐 AI 세상이라든지 뭐 전기차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보험 산업들은 아시겠지만 사회 산물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면 저희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년 후면 충분히 보험 산업에서도 온라인과 또는 오프라인도 오프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 뭐 쿠팡도 그 이제 새벽 배송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결합형으로 좀 서비스가 진화되지 않을까라고 어, 전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 후에 제가 황단장님께 한번 연락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준비한 논점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시간을 또 한도 끝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제가 준비한 논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부터 우선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전달을 드리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께도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홍익대의 정세창 교수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상품 규제 완화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교보 라플의 상품 서비스 마케팅 측면에서 현황과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간단하게 좀 대표님께서 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이제 발표 자료 대부분 그 어려움들이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객한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참 제한된다라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고요. 상품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혁신 상품을 만들고 싶어도 분명히 저희는 자사 요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신생 보험사들이 다 겪는 건데 산업 통계만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통계라는 거는 리스크의 중간을 택하게 돼 있고 사업비의 중간을 택하게 돼 있고 다 평균을 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가 뭐냐면 저희가 유지율이 되게 높잖아요. 유지율이 되게 높으니까 한때 지금이야 좀 바뀌었는데 작년에 저해지 상품 막 팔 때 있잖아요. 거기는 해지율을 자사들이 판단해서 해지율을 가정하고 보험료를 낮춰서 팔고 나중에 이제 해지가 뭐 그 정도 될 거야. 근데 저희는 유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해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지율을 그들이 낮게 파는 저해지 상품을 저희는 못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뭐 이게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나라처럼 과연 그런 산업 요율을 쓰지 않고 어떤 통계 내지는 어떤 그 통계 자료만 가지고서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저희 같은 새로운 보험사들이 조금은 더 진입이 편할 텐데, 근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보험업법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거라 이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경험 통계가 아닌 어떤 그 연구라든지 그걸 통해서 얻게 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가면 너무 좋겠고요. 뭐 그거는 좀 먼 얘기고 가까운 얘기는 아까 영업 및 마케팅 규제 부분이 조금 더 풀리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좀 드리면 아까 설계사 수수료를 줄여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점 강조하셨는데 어, 보험이 인감이 넘치는 소통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격 비교 규제가 완화될 경우 디지털 보험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싱가포르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디지털 보험사들도
가성비 외에 기술력이나 혁신적인 측면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예, 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께 좀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분포의 힘을 믿습니다. 당연히 가성비만으로 설득이 안 되는 고객 있죠. 그건 어느 산업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레스티지 상품이 팔리는 거죠. 똑같이 싸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또 역시 많은 수의 고객은 가성비를 충분히 따지는 고객들이 있어서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수수료가 없어서 훨씬 더 저렴한. 그래서 저희가 실제 설계사 채널에서 팔린 동일한 보장, 동일한 상품을 비교해 보면 많게는 더블 차이가 나요, 보험료가. 저희가 반값이라는 거죠. 반 싸요. 적은 것들은 30에서 40%가 싸고 곱하기 12달 곱하기 20년 하면 뭐 저희끼리 농담으로 아반떼 한 대 산다고 얘기해요. 보험료 차이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충분히 고객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고객들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가성비 외에 또 다른 혁신적인 방식들이 뭐가 있냐? 저는 뭐 혁신이라는 게 당연히 지금까지 커버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 그 노력들 지금 저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베디드 상품이겠죠. 그래서 실제 제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들과 결합을 해서 그 제조 상품에 연관될 수 있는 보험 리스크들을 우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역시 이것도 고객의 불안전 판매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이제 쉽게 인베디드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상품 혁신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혁신은 이런 거죠. 소비자들 중에 많은 다수는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 생성형 AI가 랭귀지 모델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 저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혁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 혁신에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저는 디지털 보험사일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혁신을 좀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온라인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프라인에 질문이 혹시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좀 해주시죠. 아니, 저 뒤에 예,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예. 언론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질문이 안녕하세요. 많이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예. 트렌트 뉴스 조성진 기자입니다. 발표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거랑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부터 마일 데이터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험업권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마일 데이터 1.0 시대에는 존재감이 조금 다소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험업계에서 마일 데이터 2.0 시대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저희는 아까 신정원 데이터가 있어서 보험 관점에서는 마이데이터 2.0 이상의 수준을 이미 실현했어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고객이 동의만 하면 내가 보험사 하나하나를 지정하지 않아도 관련된 보험 정보를 다 가져오니까 이번에 2.0의 가장 핵심적인 개선점은 이미 저희는 10년 전부터 누르고 있었고 다만 이제 보험 외에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자산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보험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저는 뭐 부가적인 에디셔널한 사업 기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뭐 보험에 아주 절대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라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업에 왔을 때 뭐 여기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고객을 분석해서 못하는 건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심평원 데이터까지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어떤 흔히 얘기하는 외래 정보, 외래 진료 이력, 뭐 수술 이력 이런 것까지 저희는 다 접근이 가능한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산업이라서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는 어, 크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토론자분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묻어 계신데. 일단 한 4시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연합 인포맥스의 이수용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자본 규제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최근에 이제 뭐, 당국에서도 뭐, 킥스 이제 130까지 낮춰주기도 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아예 17 도입되면서 이제 디지털 보험사들이 증자 충분히 많이 했고, 이번에 이지손보도 3월에 뭐, 지주에서 쏴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모회사들이나 뭐 지주사들이 쏴줄 수 있으니까 킥스 비율이 뭐 100%, 뭐 80%까지 내려가도 충분히 이제 뭐 회복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뭐 분모나 분자 자체가 작으니까 작게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수준의 규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뭐 모회사에서 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이제 뭐 인하우스에서 일해본 건 아니니까 이게 뭐 이사회 거쳐가지고 뭐 필요하고 해가지고 아까 뭐 6월부터 이제 연간 자본 계획을 뭐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지주에서 쉽게 싸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플러스 뭐 자본 규제를 낮춰서 이제 뭐 80%가 됐을 때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근데 뭐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뭐 모회사나 지주나 뭐 교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상장이 아니니까 그러긴 한데, 이제 자본 배치 관점에서도 보면은 뭐 배당도 해야 되고 뭐 자사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교보도 이제 뭐 지주사 전환을 뭐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뭐 이제 또 이중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모가 작으니까 증자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과 함께 나중에도 그러면 자본을 그렇게 써줄 수 있나? 라는 좀 의문점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라플도 뭐 증자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뭐 너무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뭐 도움이 되고요. 130 낮추는 건 너무 도움이 되고, 다만 이제 한시적으로 낮춘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이제 그게 좀 불안한 거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모회사는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 고민하시니까 더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고 더 리턴이 좋은 곳에 투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언제라도 모회사가 도와줄 거라는 가정은 저희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저희 스스로 서스테이너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다만 모회사가 당연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개입할 경우에는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 저희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낮춰달라는 거지, 모회사가 뭐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한 돈을 낼 거니까 그런 가정으로 저희가 경영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략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자본 조달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교보나 뭐 신한도 그렇고 지주와 모기업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혁신 기업들이 나오려면 자본 조달이 좀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용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주사가 없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뭐 돈을 조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본 규제를 그런 측면에서 좀 차등 적용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시장 자체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요.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마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질문 더 있으세요? 예. 예, 없으시면은 뭐 마무리 멘트를 하고 좀 끝내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시장 생태계가 좀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거, 뭐 원장님 최근 기고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좀 다양한 생각들이나 관점들이 시장에 모여가지고 혁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험 산업은 혁신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저는 이제 또 특히나 보험학을 하는 학과에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른 산업이 뭉쳐 있는 그런 학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업에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보험 산업은 확실히 혁신이 좀 적긴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상품 혁신, 뭐 오퍼레이션 혁신을 떠나가지고 그 전반적인 혁신이 좀 필요한데 너무 이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관점만 가지고 이제 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 교보
교보의 자회사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교보가 이제 교육보험이라는 혁신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까지 온 건데 또 그런 혁신이 또 교보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그런 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 좀 길었는데요. 하여튼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